제가 들려드릴 35번째 소설은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독일 작가고요, 세계인들에게 오랫동안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소설들은 대부분 완성에 이르는 과정들을 담고 있어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시타르타, 데미안이 대표적입니다. 이 수레바퀴 아래서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교사들의 필독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주인공 한스와 주변 인물들은 모든 사람의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수레바퀴 아래서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서 재미로 치면 가장 으뜸입니다. 다른 소설에 비해 내용적 흡입력이 상당합니다. 헤세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 나르치스, 데미안, 시타르타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든 어떻든 모두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데요. 이 책은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스 기벤라트. 한스의 어머니는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제프 기벤라트는 중개업과 대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슈바르츠발트의 작은 마을에서 정원이 딸린 아담한 저택에 살고 있으며 선조들이 대대로 묻힌 가족 묘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건장한 책으로 일에 있어서는 성실했지만 그리 강직한 자신만의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랬는데 형식적으로 허용되는 한계를 넘진 않았으나 우월한 힘과 인물에 대한 불신감이 있었고 세련된 정신세계에 대한 적대감도 갖고 있는 다소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한스는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진지한 눈망울과 영리해 보이는 이마와 단정한 걸음걸이. 한스가 얼마나 섬세하고 남다른지는 다른 아이들 틈에 끼어 있을 때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여지껏 대단한 인물이 배출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스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학교 교사들이나 교장, 마을 사람들, 마을 목사, 학교 친구들, 모두들 그가 영리한 두뇌를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스의 장래는 이미 결정되었는데 주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 후에 튜빙벤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중에 목사가 되거나 대학 강단에 서는 거였어요. 이제 몇 주 뒤에 주 시험이 치러질 것이고 머리가 뛰어난 젊은이들이 선발되어 신학교에 입학하는 거였습니다. 한스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었고 준비한다는 것만으로도 명예는 대단했어요. 매일매일이 학교 수업 외에도 교장선생에게 따로 그리스어 수업을 받았고 6시에는 목사가 라틴어와 종교 복습을 지도했고 저녁 식사 후에는 수학교사로부터 1시간 동안 지도를 받았습니다. 한스는 늦게까지 공부했고 아버지는 지나치게 기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약간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한스의 정신세계는 더욱 충만해졌고 어여쁘고 부드러운 소년이 얼굴에 움푹 패인 눈동자는 음울한 열정을 지닌 채 불안스럽게 빛났고 아름다운 이마에는 가느다란 주름들이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떠나기 전날 한스는 교장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다리 난간에 걸터 앉았어요. 강물은 잔잔하게 흘렀고 한스는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수영을 하고 제일 좋아하는 낚시도 했었는데 이젠 낚시하는 방법조차 잊은 듯 했어요. 시험 공부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구두방 플라이크 아저씨는 신앙심이 깊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한스는 그의 의젓하고 장중한 성품을 존경했어요. 예전에는 가끔 플라이크 아저씨 곁에서 저녁나절을 보낸 적도 있었지만 그것도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아저씨는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시험이란 단지 외형적이고 우연한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강조했어요. 또 시험에 떨어진다는 건 탁월한 학생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신이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오든 예정된 길로 신이 이끌어준다는 걸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을 목사는 시험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자신이 가르친 라틴어 시험에서 특히 좋은 성적을 거두라고 말했어요. 한스는 자신이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그들 앞에 얼굴도 내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원에 들어가 예전에 만들었던 토끼집과 지난 가을 시험 공부 때문에 키우지 못하게 되었던 토끼들을 생각했어요. 그때는 이런 것들을 자기 손으로 다듬고 만들었는데 그로부터 2년이 흘렀고 그건 아득한 오래전 일로 여겨졌어요. 그는 학교 친구였던 아우구스트가 생각났습니다. 한스는 싸움이나 놀이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놀림을 받았었고 아우구스트는 한스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와 같이 토끼집을 만들고 천막을 치기도 했고 간식을 먹고 뒹굴던 추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트는 1년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기계공이 되었어요. 그 뒤로는 그를 2번밖에 볼 수 없었는데 둘 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한스는 방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자기만의 작은 방 안에서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신이 지배자였습니다. 이 방에서 피곤과 졸음, 두통과 싸우며 공부를 했고 공명심에도 빠졌으며 절망감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방에서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즐거움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건 자부심과 도치, 승리감에 가득 찬 시간들이었어요. 평범한 학교 친구들과는 다르다는 것과 언젠가는 속세에서 벗어난 높은 곳에서 우쭐대며 그들을 내려다보게 되리라는 건방지면서도 행복에 겨운 예감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다음 날 한스 아버지는 기차를 타고 시험을 보러 슈투트가르트로 떠났습니다. 기차역에는 교장이 나와주었고 역장과 역무원들의 인사도 받았어요. 주의 수도인 슈투트가르트에서는 2, 3일 정도 머물 것이고 그곳에 있는 숙모의 집에서 묵기로 했어요. 올해에는 118명이 응시했고 그중 36명이 합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경쟁률에 한스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음식도 잘 먹지 못했어요. 밤에 깊이 잠들기는 했어도 힘겨운 꿈에 시달렸습니다. 시험장에는 안색이 창백한 소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고 라틴어 시험이 한스에게는 쉬웠어요. 다음 날이 그리스어와 독일어 장면 시험은 까다로웠고 별로 만족할 만한 답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물음에 잘 못 보았다고 대답했고 아버지는 욕설을 퍼부어댔어요. 오후에 있는 구술 시험도 그리 만족스럽게 치르지 못했고 이제 다음 날 산수와 종교시험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시험만 끝나면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한스를 위로했어요. 마지막 시험은 별 탈 없이 치루었고 한스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기차에 피곤한 몸을 실은 한스는 아무 생각도 없이 푸른 구릉지를 지나 고향으로 달려갔다. 드디어 검푸른 잣나무 숲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때야 비로소 환희와 구원의 감정이 소년을 들뜨게 만들었다. 한스는 늙은 하녀 안나와 자그마한 자신의 방, 교장 선생과 지붕이 낮은 정든 교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과의 재회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 한스는 시험을 자신 없게 치렀기 때문에 결과가 두려웠어요. 아버지에게 시험에 떨어지면 김나지움에 다녀도 될지를 물었고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한스는 자신이 신학교나 김나지움이나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지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아마 치즈가게나 사무실의 견습생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여지껏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던 바로 그 가련한 여느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귀엽고 영특한 소년 한스의 얼굴이 분노와 고뇌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스는 걱정과 달리 우수한 성적 2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7주간의 긴 휴식을 갖게 되었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하녀 안나가 만들어준 신선한 우유를 탄 커피와 빵을 갖고 낚시를 하러 갔어요. 이른 아침의 맑은 하늘, 이 모든 오랜만의 풍경을 보며 잃어버린 아름다운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축하 인사는 이어졌고
한스는 우월감과 행복감, 오랜만에 찾은 휴식의 시간을 맘껏 즐겼어요. 그러나 그게 그리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목사는 히브리어 공부를 하루에 1~2시간가량 지도해 주겠다고 했어요. 교장 선생은 라틴어를, 또 신학교에 가면 배우게 될 기하와 대수를 미리 공부하라는 조언으로 수학교사에게서도 지도를 받게 되었어요. 한스는 이런 공부의 기회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15분가량 걸리던 크세노폰의 어려운 문장들을 사전도 찾아보지 않은 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어가는 게 기뻤어요. 목사에게서 배우는 구약성서의 변질된 그리스어는 매력적이었지만 교장 선생에게 배우는 호모의 언어는 처음의 힘든 굴레를 벗어나기 무섭게 즐거움이 용솟음 쳤고 유혹적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난해하고 비밀스러운 식구 앞에서 초조함과 긴장감을 갖고 사전을 뒤적이며 열쇠를 찾아내는 건 고요한 정원으로 들어가는 듯 했어요. 교사에게도 이렇게 좋은 학생을 가르치는 건 언제나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학교 선생의 의무와 그가 국가로부터 받은 직무는 어린 소년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자연의 조야한 정력과 욕망을 길들임과 동시에 그 아이에게 국가적으로 공인된 절제의 평화로운 이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현재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민이나 임무에 충실한 관료라 할지라도 학교에서의 이론 교육이 없었다면 마구 날뛰는 난폭한 개혁가나 쓸데없는 상념에 사로잡힌 몽상가가 되었을 것이다. 소년들이 내면에는 거칠고 야만적인 무질서의 요소가 숨어있다. 그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불꽃이다. 자연이 만든 인간은 예측불허의 위험스러운 존재다. 원시림의 나무를 베고 깨끗이 치우듯 학교 또한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을 굴복시키고 강압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학교의 사명은 정부가 승인한 기본 원칙에 따라 인간을 사회의 유용한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며 잠재된 개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 어린 소년 한스 기벤라트는 얼마나 아름답게 성숙했는가. 길거리를 배회한다거나 장난을 치는 따위는 스스로 그만두었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공연히 웃는 일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정원 가꾸기와 토끼 기르기, 낚시질 따위의 취미생활도 벌써 오래전에 그만두었다. 한스는 다시 숙제더미에 깔려버렸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이를 악물고 과제를 풀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어요. 자신이 줄기에서 뻗어난 가지가 막연하게 존경하던 높은 영역의 지속기를 바라는 속인들의 이상이 아버지의 우둔한 머릿속에서도 어렴풋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구두방 플라이크 아저씨는 휴가 중에도 공부만 하는 한스에게 그건 죄악이라면서 너만한 나이에는 바깥 공기를 실컷 마시고 운동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대체 방학이 왜 있는 줄 아는 거냐고도 말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신학교에 입학할 날이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짐을 먼저 수도원에 보냈고 여행 가방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서늘한 아침, 아버지와 함께 신학교가 있는 마을브론으로 떠났습니다.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 낯선 학교에 가는 건 흥분되고 두려웠어요. 주위 북서쪽 숲이 우거진 언덕과 정막이 감도는 호수 사이에 시토 교단의 마을브론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유서 깊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분위기 건물과 정원을 가진 수도원은 프로테스탄트 신학교 학생들에게만 열려 있었어요. 이들은 여러 해에 걸쳐 진중한 인생의 목표 아래 순수하고 이상적인 학문의 향유를 통해서 젊은 영혼의 정신적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마을브론 출신이라는 건 정교하고 확고한 나기처럼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정신적 유대감이기도 했습니다. 수도원의 신학교 문턱을 넘어서는 날의 흐뭇한 감동을 모두 잊지 못하는 것도 이런 선별적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스는 아버지와 같이 왔지만 대부분 부모가 다 같이 와서 아버지들은 지루한 표정이나 시간이 없는 듯한 태도였지만 어머니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 기숙사 생활의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한스는 기숙사에서 헬라스 방에 배정되었어요. 몇 명의 친구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서 헤르만 하일러는 훌륭한 가문의 자제였고
천재적 기질이 있으며 말을 잘하고 활기 있었어요. 그가 시인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또 에밀 루치이스라는 학생은 교활하고 악착같이 자신의 생활을 챙겼고 공부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또 하멜이라는 애도 있는데 그는 난폭하고 잔인한 학생이었고 오토 하르트너는 침착하고 당당하며 체격이 좋은 멋쟁이였어요. 이렇게 헬라스 방에는 개성 강한 학생들이 섞여 있었고 한스는 그걸 조용히 보았을 뿐 선량하고 온순한 학생의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학우들의 존경도 받았는데 헤르만 하일러는 유일하게 한스를 공부벌레라고 놀렸어요. 함께 어울리는 동아리들이 만들어졌고 우정과 반감의 표현이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섰는데 도시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과 산골에 사는 아이들은 평지에 사는 아이들과 사귀려고 했어요. 그건 다양한 만남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메꾸려는 은밀한 욕구이며 미지의 세계를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린 시절이 잠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키워나갔고 이런 관계의 설정에서 깊은 우정과 노골적인 적대감은 항상 얽혔습니다. 한스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교적인 성격도 아니었고 어머니 없이 엄격한 소년 시절을 보내야 했던 탓에 사랑할 수 있는 기질을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또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므로 기존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는 수줍은 소녀처럼 가만히 앉아 자신보다 힘세고 용감하며 행복을 안겨줄 누군가가 자기를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편이었어요. 이런 한스에게 헤르만 하일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서가 풍부했고 괴짜였으며 시를 쓰는 공상가였어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매우 박식했고 어떤 질문에도 훌륭하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지식들을 경멸했는데 호머를 읽을 때 구역질 난다는 표현을 쓰거나 수도원의 건축물을 마법의 성이라고 말하는 등 거침이 없었습니다. 또 신입생들을 고작 목사가 되려는 36명의 불쌍한 소년들이라고 싸잡아 말했고 나라에 돈이 많이 남아돌아 이런 교육을 받게 하는 거라고도 했어요. 하일러는 자신만의 언어와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남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누렸지만 남다른 고민에 괴로워했고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을 경멸했으며 구속받는 걸 싫어했어요. 게다가 우울했고 자신의 우울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한스는 하일러와 같은 부류는 아니었지만 점차 그와 가까워지고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친구들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친구 관계를 바로 한스와 하일러로 꼽았어요. 방탕한 소년과 성실한 소년, 시인과 노력가의 만남이라고도 했습니다. 둘 다 영리하고 재능 있는 소년들이었지만 하일러가 천재라는 조롱 섞인 평판을 듣는 반면 한스는 모범 소년이라는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스에게 하일러와의 우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녁 시간이면 언제나 공부에 전념해 왔는데 하일러는 함께 어울리기를 요구했어요. 하일러를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올까봐 두려워서 매일 밤마다 가슴을 졸이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자습 시간에는 곱절이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걸 하일러는 비웃었고 그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선생님이 두려운 거라고 말했어요. 하일러는 진심으로 한스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일러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필요했어요. 한스는 하일러가 애처로운 탄식을 내뱉으며 슬픔의 구름에 휩싸이는 말을 할 때는 감명을 받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일러는 자신이 우울한 심정과 우수에 빠진 상태에서의 격한 감정을 한스에게 퍼부었고 한스는 이걸 다 듣고 받아들였으며 그로 인해 고뇌에 억눌리고 시달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결국 다시 두통이 재발했어요. 하일러 같은 기인과의 우정은 한스를 지치게 만들고 때묻지 않은 자아의 순수한 존재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친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자각이 으쓱하게도 느껴졌어요. 새로이 열린 세계의 매혹적인 힘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친구를 향한 숭배는 우정이라는 관계에 얽혀 한스의 내부에 자리 잡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방학을 해서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은 한스의 몸이 너무 야유었고 얼굴이 창백하다고 걱정했지만 목사는 자기도 젊었을 때 그랬다며 위로했습니다. 한스는 새 옷을 입고 녹색의 신학기 모자를 쓰고 돌아다녔어요. 예전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높은 세계에 우뚝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하일러는 학교에서 기행을 일삼았고 선생들은 그를 불만에 가득 찬 혁명적인 인물로 낙인 찍었어요. 그는 최근에 벌칙으로 금고형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건 그들 우정의 시험대와도 같았습니다. 이들은 갈등을 겪으며 서로의 우정을 확인했고 조금 더 성장해 갔어요. 한스는 한층 부드럽고 온화하고 열정적으로 바뀌었고 하일러는 더욱 강인하고 남성다운 기질을 띠었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학우들에 대한 반항심을 양념처럼 갖고 있었어요. 학우들은 하일러를 꺼리고 한스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일러와의 우정이 깊어질수록 학교는 한스에게 점점 더 낯설어져 갔고 성적도 떨어져 갔습니다. 교장은 우수한 학생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스에게 하일러의 교제를 끊으라고 계속 말했고 한스는 친구를 저버리는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일러는 우울증이 심해졌고 학교를 무단으로 나갔다가 며칠 후에 돌아오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뉘우치지 않았고 불손하게 굴었으며 교사들의 붙들고자 하는 노력을 팽개쳤고 끝내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일러는 떠나며 아무런 미련이 없어 보였지만 단지 한스와의 이별만을 아쉬워했어요. 한스는 하일러의 일탈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내버려 두었다는 오명을 덮어쓰고 경멸에 찬 동정심을 받았습니다. 하일러가 떠난 학교에서 한스는 학생들이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혼자만의 존재로 남았습니다. 두통에 시달렸고 내내 몽롱한 상태일 때가 많았어요.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집중하지 못했고 몇 시간이고 멍하니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선생들은 한스를 포기했고 어떻게든 되돌려보려고 애쓰는 교사조차도 야윈 소년의 얼굴에서 꺼져가는 한 영혼이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불안과 절망에 쌓인 채 부유하는 모습을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한스는 수업 시간에 바닥에 떨어진 필기 도구를 주우려고 몸을 굽혔다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한스가 신경쇠약에서 비롯된 무도병에 걸렸다고 진단 내렸어요. 요양을 위해 휴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스는 학교를 잠시 떠나기로 했어요. 그러나 교장은 다시는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경험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스도 자신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걸 느끼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한스는 마을부른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대체 무엇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했던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을 저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우울했지만 지금은 그저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이 모든 번민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혼자 있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교장과 의사의 편지를 통해 한스의 신경병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들에게 자상하려고 무진애를 썼지만 그런 노력은 원래의 그답지 않아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고 한스를 더 움츠러들게 했어요. 한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괴로웠습니다. 맑은 날엔 밖으로 나가 몇 시간이고 숲속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고 있으면 소년 시절이 행복했던 순간들이 상처 입은 영혼에 희미한 여운을 남기며 스쳐갔습니다. 마을에 한스의 친구는 없었어요. 원래 별로 친한 친구들도 없었을 뿐더러 대부분은 이미 고향을 떠나버렸거나 견습공으로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그들도 한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은 한두 번 말을 건네주었고 목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부를 그만둔 한스에게 목사가 줄 것은 없었습니다. 한스는 버림받은 듯 온전히 혼자였어요. 독서를 하려고 책을 펼치면 머리와 눈이 아파왔고 어느 책이나 수도원 시절의 두려운 악령을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고통과 고독에 내맡겨진 병든 소년 한스에게 슬며시 다가온 건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는 조용하고 외딴 장소를 찾아 헤매다가 편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그곳을 죽음의 보금자리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찾아갔어요. 여기서 자신의 시체가 발견되리라는 상상을 하면 이상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미리 아버지와 헤르만 하일러에게 보내는 긴 편지를 써두었어요. 모든 준비가 확실하게 갖추어지자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고 한스는 여전히 몸과 마음이 피곤했으며 의사의 권위나 처방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건강한 삶에는 나름대로의 내용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젊은 한스의 삶에서는 이미 그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점점 불안보다는 우울증에 빠져들어 서서히 그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들판을 돌아다니며 고요히 떨어지는 낙엽, 갈색으로 물드는 초원, 너무 익어서 말라가는 식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들과 함께 소멸하고 잠들고 죽음에 이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젊음이 이러한 바람에 반기를 들고 은근히 생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어요. 아버지는 이제 한스를 석이나 기능공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스는 한때의 유일했던 친구 아우구스트를 만나러 갔어요. 그는 이미 1급 견습공이 되었고 수입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스에게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스는 아버지에게 기계공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준 푸른 작업복을 입고 출근해야 하는 금요일이 되었어요. 이 대장장이의 옷을 입고 학교나 교장선생이나 수학선생이 사택, 목사관을 지날 때 비참한 느낌이 들 걸 예상했습니다. 이제 친구들보다도 뒤늦게 하찮은 견습공이 되어 주위 사람들이 놀림을 받으며 작업장에 들어가기 위해 그동안 그 숱한 시간을 보냈던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작업장에 나가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을 하느라 제법 새까매진 자신의 손이 만족스럽기도 했어요. 퇴근할 때는 손에 물집이 잡혀 있었고 아우구스트는 며칠 지나면 없어질 것이며 그 뒤에는 손도 굳어지고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손이 더 아팠어요. 불행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하루 종일 시계만 보면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톱니바퀴를 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고 아우구스트가 1급 견습공으로서의 첫 월급을 탔으니 같이 놀자고 제안했어요. 아버지는 아우구스트와 놀 거라는 한스의 말에 그러라면서 용돈을 주었고 저녁 식사 시간 전에는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날 아우구스트와 그의 몇몇 친구들과 한스는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한스는 이제까지 술을 마신 적은 없었지만 분위기에 끌려 꽤 많이 마셨어요. 그들은 어른은 아니었지만 이미 견습공으로 살고 있었으므로 어른들의 분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졌고 한스는 자신이 취했다는 걸 느꼈어요. 술을 마시는 게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온갖 불행을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와의 한바탕 말다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장에 출근해야 하는 일,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밖으로 나와 걸어갔고 사과나무 아래 이슬에 젖은 풀밭에 드러누웠어요. 자신이 더럽혀지고 모욕을 당한 느낌이 들었고 이대로 영원히 쉬고 잠들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어나 걸을 힘이 없었어요. 그는 큰 소리로 흐느끼며 힘겹게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한스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한낮이 되어서야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검푸른 강물을 따라 골짜기 아래로 흘러내려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발을 헛디뎠는지, 물을 마시려다가 몸의 중심을 잃었는지, 아름다운 강물에 이끌려 그 위로 몸을 굽혔는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아니면 평화와 깊은 안식이 가득한 밤, 창백한 달빛이 그를 향해 비추었기 때문에 피곤함과 두려움에 지친 나머지 어찌할 수 없이 죽음의 그림자에 휘말려 들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어른들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아니면 한스의 성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약함 투성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그럴 운명이었는지. 한스 기벤라트는 모든 사람들의 예측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소년이었지만 중간에 딱 멈추어 버렸어요.
여기서 아픈 건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겁니다. 정상을 보았던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 외에 손상된 자존심의 회복이 영 안 된다는 건데요.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한스는 아직 성장 중이었으므로 그 정도의 정상에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또래에서의 환호와 기대 속에선 정상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한스가 실패한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그가 위로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실패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은 바닥에 떨어져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입에 발린 위로 말고 진짜 위로, 진짜 도움을 받았었나요? 그걸 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수레바퀴 아래에 깔렸어도 나를 꺼내주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를 굳건히 잡아준다면 아무리 바퀴가 돌고 있어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팩트고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심한 갈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